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당사자 이야기가 아니고 장애인 부모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비장애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장애 형제를 둔 청년들의 자조 모임 나는 It's About Me. 이 자조 모임은 비장애 형제의 서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은 나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입니다. 장애 형제를 둔 이들은 책을 통해서 비장애 형제가 장애 가정 안에서 어떤 고민을 안고 또 어떻게 성장하는지 각자의 지극한 사소한 이야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모든 비장애 형제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이 있는 바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어린 아이일 때부터 가족 내에서 자신보다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장애 형제의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른스러운 아이 혹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라는 전략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 형제를 바라보는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을 알게 되면서 이에 맞서 싸우기도 하지만 반대로 형제의 장애를 부끄럽게 여기며 남들 앞에서 장애 형제의 존재를 숨기기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가끔은 장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 대한 연민으로 괴로워하기도 했다는 비장애 형제들의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동생을 둔 장혜영 국회의원은 이 책 추천사를 통해 여기 나와 같은 6명의 비장애 형제가 가만가만 털어놓는 이야기가 본인의 이야기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장애인 서적을 가장 많이 펴낸 출판사로 잘 알려진 도서출판 한울림에서 발행을 했는데요. 백종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일단 나부터 껴안기로 했습니다. 서영.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어.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엄마 마음이 딱 그래. 네 오빠보다 하루만 더 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어. 그럼 나는 서영의 반박에 엄마가 눈을 희둥그렇게 떴다. 예, 넌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잖아. 네 오빠는 아니야. 서영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고려해 본 적 없다는 듯한 엄마의 단호한 반응에 서영은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정말로 엄마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서영은 나 없이도 넌 잘 살 수 있잖아 라는 말이 너무 서운하고 너무 서럽게 들렸다. 마치 엄마에게 자식은 장애가 있는 오빠가 전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누군가 서영에게 엄마와 관계가 좋으냐고 묻는다면 선뜻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서영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와 소위 말하는 살가운 모녀 관계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소원하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사이다. 가끔 이런 관계에 대해 서영이 문제를 제기하고 따져 물으면 그때마다 엄마는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다. 네가 어릴 때 큰 집에서 자라서 그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어릴 적에 엄마가 떨어져 큰 집에 자라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일까? 서영이 느끼기에는 다시
엄마 아빠와 함께 살게 된 뒤에도 애착 관계를 형성할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다. 서영에게 엄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엄마이지만 엄마가 서영의 엄마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엄마는 어떤 것이든 선택해야 하는 순간마다 항상 오빠를 선택했으므로. 엄마는 오빠에게만 온 신경과 정성을 쏟았으므로. 그리고 그만큼 서영에게 무관심이었으므로. 어릴 적에 서영의 내리에 강하게 남은 사건이 있다. 때는 서영의 유치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의례 그러하듯 서영은 무슨 일이든 미주알 고주알 쏟아내기를 좋아하는 수다쟁이였다.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마냥 반가워서 엄마에게 몸을 맞대고 치대면서 그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쫑알쫑알 쏟아냈다. 엄마는 서영을 귀찮아하며 짜증을 냈다. 매달리는 서영의 손을 매섭게 쳐냈고 서영이 방금 한 이야기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 와중에도 엄마의 시선은 온통 오빠에게 꽂혀 있었고 아무 말 없이 혼자 놀고 있는 오빠에게는 그날 하루 무슨 일이 없었는지 물었다. 서영은 그것이 못내 서러웠고 또 외로웠다. 자신과 엄마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기분이 들었다. 엄마는 왜 내가 하는 말을 궁금해하지 않아? 왜 엄마는 오빠한테만 관심이 있어?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엄마한테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너무나 잘 아니까. 너는 멀쩡한 애가 왜 그러니? 매일 혼자가 되어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면서 서영은 일찌감치 체념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순간부터 엄마를 향한 마음을 닫아버렸다. 조금 더 커서는 엄마를 이해해 보려고 했다. 온종일 직장일에 시달려 피곤한 상태에서 온몸을 기대며 치대는 아이가 얼마나 귀찮고 힘들었을까. 엄마 꽁무니를 쫄쫄 따라다니며 종알거리는 아이보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서영은 자신을 다독였다. 그러자 어느 날 엄마가 말했다. 너는 꼭 네 아빠 같아. 다른 집 딸들은 엄마랑 수다 떠느라 바쁘다는데 너는 왜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하니? 말해봤자 엄마는 나한테 관심 없잖아. 예, 내가 왜 관심이 없니? 넌 꼭 말을 그렇게 하더라. 엄마가 이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 없었다. 여태껏 오로지 오빠에게만 관심을 쏟아놓고서 이제 와서 소원해진 모녀 관계를 모두 서영의 탓으로 돌리는 엄마가 밉고 원망스러웠다. 비수가 꽂힌다는 말은 딱 이럴 때 하는 말이었다. 그렇다고 서영이 엄마에게 그리 대단한 관심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말하고 나면 자신이 좀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아주 사소한 관심이었다. 예를 들어 오빠의 친구는 같은 반 아이들 이름까지 줄줄이 꿰면서 서영의 친구는 이름을 수십 번 듣고도 단 한 명도 기억하지 못한다던가, 오빠를 데리고 검진 다닐 시간은 있어도 서영이 아플 때는 엄마는 바쁘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한다든가, 오빠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은 죄다 알면서 서영에게 거꾸로 서영이 싫어하는 음식을 권한다든가 하는 것들. 서영은 엄마가 자신에게는 관심 한 자락 준 적이 없으면서 이제 와서 자신을 탓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자초한 일이잖아.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탓을 엄마에게 돌리기에는 엄마가 너무 불쌍했다. 현실적으로 엄마에게 서영에게까지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다는 것도 이제는 알아버렸다. 차라리 모르면 좋을 텐데 게다가 이제는 너무 커버려서 어린아이나 바랄 법한 바람을 쏟아낸다면 엄마가 또 끝없이 타박과 푸념이 쏟아낼 게 분명했다. 그 끝에 서영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마지막 한마디까지. 너 장애가 있는 오빠한테 자격지심을 갖고 있니? 너까지 왜 힘들게 하니? 네 오빠 하나로 충분해.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면 서영도 참지 못하고 날이 선 말을 내뱉곤 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엄마 나한테 관심 없어. 모난 딸이 될지언정 자존심도 없는 모자란 딸로 미움을 받고 싶지는 않았다. 잘해야 한다. 너는 엄마한테 효도해야겠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네 오빠가 그러니까 너는 잘해야 해. 너랑 오빠 둘뿐이니까 네가 집안의 기둥이네. 아주 어릴 적부터 아마도 서영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무렵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말이다. 오빠가 저런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의문을 가질 틈도 없었다. 뭐가 되었던 서영이 잘하는 것은 잘해야 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었다. 다만 잘하는 게 당연한 대신 조그만 실수에도 너는 멀쩡한 애가 왜 그러니 하며 타박을 들어야 했다. 실수로 음식을 떨어뜨리거나 글씨를 삐뚤게 써도 멀쩡하지 않는 취급을 받았다. 덕분에 서영의 머릿속에는 오빠가 저러니까 나까지 속 썩이면 안 돼. 내가 잘해야 해. 라는 말이 늘 박혀 있다시피 했다. 그래서일까? 서영은 늘 야무지다거나 다부지다는 칭찬을 들으며 자라왔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잘해야 한다는 것에는 기준이 없었다. 뚜렷하게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서영은 누구의 마음에도 충족할 정도로 잘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서영이 바라보는 자기 자신은 늘 못나고 부족한 아이였다. 스페어 타이어. 서영은 자신을 스페어 타이어 같은 존재로 생각했다. 초등학생 즈음 엄마가 서영을 붙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엄마가 없으면 그때는 네가 엄마를 대신해야 해. 집안일도 살피고 오빠도 잘 돌봐야 해. 알았지? 어린 서영은 금방이라도 엄마가 어딘가로 떠나버릴 것 같아 불안감에 휩싸였다. 엄마가 자신과 오빠를 버리고 가버릴까봐 두려웠다. 그런데도 서영은 짐짓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를 대신해야 한다는 역할이 주어진 셈이니까. 그건 책임이 막중한 자리였다.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밥을 할 줄 알아야 했고 자신보다 오빠를 먼저 챙길 줄 알아야 했다. 실제로 서영은 엄마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그 빈자리를 대신했다. 집안일을 하고 밥을 하고 오빠를 돌봤다. 책임감이 서영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기울어진 천칭, 안 아픈 손가락.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그래도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똑같이 아파도 눈길이 더 가는 손가락이 있게 마련이다. 서영은 안 아픈 손가락이었고 늘 뒷전이었다. 유난히 더 아픈, 유달리 눈길이 더 가는 오빠가 있으므로 불만을 표할 수도 없었다. 서영은 기울어진 천칭 위에서 허덕이며 조금이나마 애정을 받고 싶어 발버둥쳤다. 내 외부의 기대와 압박, 엄마를 대신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애정 결핍이 서영을 우울하게 했고 점차 병들게 했다. 서영은 모든 일에 예민하게 굴었고 아주 사소한 일로도 가족과 큰 소리 내며 싸우기 일쑤였다.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다. 방문을 닫으면 닫아서 불안했고 닫지 않으면 닫지 않아서 불안했다. 가만히 있어도 무언가를 하고 있어도 불안했다. 뭐든지 그런 식이었다. 강박적으로 모든 것에 숫자를 붙이거나 수를 세곤 했다. 밥을 먹고 나면 입을 닦느라 쓴 휴지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서영은 자신이 조금 미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아니,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젯밤에도 못 잤어? 또? 괜찮은 거 맞아? 서영은 하품을 하며 자격증 수험서를 펼쳤다. 그러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친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웃어주었다. 그 즈음 서영은 아르바이트 중이든 스터디 중이든 관계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신 하품을 해서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니었다. 잠을 푹 자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제대로 잔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였다. 대학 졸업 후 서영의 일상은 쉼 없이 돌아갔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친구와 스터디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운동을 했다. 그리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지금에 만족하여 안착하고 싶을 정도로 일상이 단조로웠다. 하지만 그 단조로운 일상이 서영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서영은 자신이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늦기도 했다. 자처한 일이지만 재수를 했고 덕분에 2년 정도 늦게 대학에 입학했다. 누구나 한다는 휴학 한 번 없이 4년 만에 졸업했지만 그 뒤에 시작된 취업 준비가 서영의 피를 말렸다. 아빠는 돈을 벌어오지 않는 서영을 식충이 취급했고 엄마는 입만 열면 누구는 어디에 다니더라는 둥, 너는 뭘 하고 있느냐는 둥 하며 남들과 비교하기 바빴다. 무엇보다 말끝마다 따라붙는 엄마의 한마디가 서영의 마음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멀쩡한 자식이라곤 너 하나뿐인데 너까지 늦대면 어떡하니?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채찍질이 힘들고 버거웠다. 하루라도 빨리 번듯한 직장에 취직해 엄마 아빠의 면을 세워줘야 할 것 같았다. 서영은 스터디하면서 자격증 딸 준비를 하고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느꼈다. 게다가 서영의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다. 쉬고 싶은 마음과 빨리 취직해야 한다는 마음이 충돌했고 업으로 삼고 싶어 달려든 전공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들었다. 뭘 하면 좋을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는 와중에 엄마가 슬그머니 건넨 제안이 서영을 마구 뒤흔들었다. 사회복지 쪽을 공부해보는 거 어떠니? 나중에 오빠를 돌볼 수도 있고. 또 저런다. 문득 대학 원서를 넣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도 엄마는 꼭 같은 이야기를 했었다. 사회복지학과는 어때? 일자리도 많고 그쪽 일하다가 나중에 네가 오빠를 맡으면 좋겠다. 그때는 진저리를 치면서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원서를 넣었지만 지금은 아빠의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올 마당이었다. 지금이라도 사회복지 일을 하면 나중에 가족을, 특히 오빠를 부양하는 게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다. 엄마의 말이 사실이긴 하니까. 나 하나 포기하면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서영은 도리지를 쳤다. 자신의 인생이 결국 오빠로 귀결되는 게 끔찍하게 싫었다.
나는 오빠를 돌보기 위해 태어난 걸까? 나로 살 수는 없는 건가? 이럴 때마다 장애 형제가 없는 사람이 부러웠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겠지? 가장 가까운 친구만 보더라도 이런 고민이라 압박에서는 자유로워 보였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서영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쳤다. 급기야 일주일을 통틀어 잠을 3시간도 채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됐다. 더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우울한 기분을 좀 해소하면 잠을 잘 수 있을까 하며 서영은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상담센터를 찾았다. 수십 개, 아니 어쩌면 수백 개가 되는 질문에 답을 적고 나서도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겨우 상담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조도를 낮춘 조명과 편안한 분위기, 차분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상담 선생님까지. 상담실에는 서영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정작 서영 자신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부담스러웠다. 그게 누구든 자신의 치부를 아는 것이 싫었다. 그래도 처음에는 두루뭉술하게나마 이야기를 주절거려 보았다. 그렇군요. 그래서요. 또 다른 일은요. 하면서 상담사가 상담 내용을 속기사처럼 타이핑하는데 서영은 그 상황이 어색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상담 횟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 어색함이 사라질 것 같지 않았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상담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비싼 돈을 날렸다는 자책감에 또 자기 자신을 몰아세웠다. 다음으로 서영이 향한 곳은 정신과였다. 상담센터에서와 마찬가지로 빼곡한 질문지에 답을 적고 몇 가지 검사를 마친 뒤에 진료실에 들어갔다. 분위기가 상담센터와 비슷했다. 밝고 조금은 노란 조명도 의사 선생님의 차분하고 조곤조곤한 말투도 불편했다. 상담센터에서 그랬듯이 또 나에 대해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으면서 내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면 어쩌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생각 외로 진료는 금방 끝났다. 그 대신 한동안 매일 꼬박꼬박 복용해야 하는 길게 이어붙인 약 봉투를 받았다. 그게 전부였다. 마음이 편하면서도 왠지 기분이 찜찜했다. 엄마는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 약 안 먹으면 안 되니? 처방해 준 건데 어떻게 안 먹어? 네 오빠도 저런데 너까지 그런 약 먹으면 내가 꼭 실패자가 된 것 같잖아. 서영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엄마를 만족시켜 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무려 실망까지 시켜드렸다는 생각에 날카로운 비수가 가슴에 푹 박혔다. 이거라도 먹지 않으면 미치고 발작 뛰겠는데 어떡해 그럼.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일단 살고 봐야 했다. 정신과 약을 먹어서라도 살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불안과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잠도 푹 자고 싶었다. 나을 수만 있다면 약을 괴짝으로라도 삼킬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영은 그렇게 죄책감과 함께 약을 삼켰다. 나는을 알게 된 건 정신과 다닌 지 꼭 2달이 되었을 때 일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침대에 누워 구독 중인 유튜버의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동생과 함께 살기로 선택했다는 유튜버의 새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이게 뭐지? 평소와 달리 새로 올라온 영상은 동생과 함께하는 일상을 담은 게 아니었다.
영상 속에 두 사람이 더 있었다. 장애 형제를 둔 또 다른 사람이었다. 서영은 홀린 듯이 영상을 재생했다. 처음부터 한 단어가 귀에 들어와 박혔다. 비장애 형제. 가슴이 벅찼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지만 그게 뭘 뜻하는지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 순간 서영은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하고 외치며 욕조를 뛰쳐나간 것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고 싶었다. 나야. 이건 나라고. 서영은 늘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왔다. 자기 자신을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장애인인 오빠가 있는 동생. 늘 그 정도로 풀어서 설명하곤 했다. 그런데 비장애 형제라는 표현은 단 한마디로 자신을 정의해 주었다. 심지어 모임이 있단다. 나 말고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눈물이 핑 돌았다. 서영은 곧바로 나는 홈페이지를 찾았고 가장 빠른 모임 날짜에 참가 신청서를 냈다. 쭉 직진하다가 왼쪽으로 꺾으면 금방이네. 마포구청역에 도착한 서영은 지도 앱을 켜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도 수십 번 확인했지만 막상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가슴이 뛰었다. 다른 비장애 형제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익명의 누군가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나무 숲 티타임이라니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았다. 가슴 속에만 품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기에 대나무 숲만큼 좋은 장소가 또 있을까? 조금 일찍 도착한 탓에 널따란 모임 공간이 한산했다. 쭈뼛거리며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는데 입구 쪽에서 두 사람이 들어왔다. 태은과 혜수였다. 혜수가 쾌활한 목소리로 친근하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가 나는 모임 아닌가요? 비장애 형제 모임. 네, 맞아요. 일찍 오셨네요. 아직 참가 신청한 분들이 다 못 오셔서 좀 기다리셔야 하는데 음료라도 드릴까요? 혜수는 스스럼 없이 차를 건네며 어떻게 나는 모임을 알게 되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등등을 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지 않는 공간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다. 모두 처음 본 얼굴이어서 낯설고 어색했지만 자신이 비장애 형제임을 애써 숨기려 하거나 용기 내어 밝힐 필요가 없어서 편안했다. 작은 그룹으로 나뉜 뒤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혜수가 이끄는 그룹에 속한 서영은 사람들을 따라 2층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교실처럼 생긴 작은 공간에 7명이 둥글게 모여 앉아있자니 마치 외국 드라마에서 본 익명 그룹 치료 모임 같았다. 어색하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혜수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자, 누가 먼저 얘기할래요? 혜수는 누군가를 지목하는 대신 먼저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자 어색하던 분위기가 풀리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서로 공감하며 울고 웃었다. 서영도 용기 내어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우울증이 많이 심해져서 지금은 약을 먹고 있거든요. 서영은 기껏 용기 냈다는 게 무색할 만큼 한참을 머뭇거리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번에도 혜수가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저도 약 먹어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망설여요. 약 먹는 게 뭐 죄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프다는데 어쩔 거야.
그쵸? 크게 웃으며 당당하게 말하는 혜수의 태도에 절로 웃음이 나왔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인 후 그간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비장의 형제여서 남들은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해야 했던 것.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사회복지사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엄마의 제안 같은 것들을 그러는 사이 정해진 2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다. 대나무 숲 티타임에 참석하면서 서영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건 바로 집에서 독립했다는 것이다. 가족과의 분리가 비장의 형제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일단 몸이 멀어지는 것만으로도 평화가 찾아와요. 대나무 숲 티타임에서 누군가 던진 이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다.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독립을 쟁취해냈고 서영은 전에 없던 평화를 경험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바로 지금까지 서영이 이런 평화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익숙한 불안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고 급기야 서영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나 혼자 이렇게 편안해도 되는 걸까? 가족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얻은 혼자만의 평화가 죄책감을 자극했다. 돌변한 엄마의 태도도 서영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한몫했다. 서영이 독립하자 엄마가 갑자기 서영을 무척 애틋하게 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던 과거는 없던 일인 것처럼 덕분에 겉으로는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구는 엄마의 태도가 서영은 몹시 불편했다. 또 한편으로는 그토록 원하던 평화를 손에 쥐고도 뜨거운 돌멩이를 손에 쥔 것처럼 안달복달하는 자신이 한심하고 우습기도 했다. 서영은 이런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나무 숲 티타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 오랜만에 나는 홈페이지에 들어간 서영은 새로 들어온 공지에 눈을 훅 떴다. 올해는 대나무 숲 티타임 대신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을 연다는 소식이었다. 그것도 무료로 진행하는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프로그램은 2가지가 있는데 그중 서영의 눈길을 끈 건 쓰담쓰담이라는 글쓰기 프로그램이었다. 무려 4개월에 걸친 긴 여정이었고 참가비도 내야 했다. 참가비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영에게 적지 않는 금액이었지만 서영은 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헐레벌떡 신청을 마친 서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모임이 시작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글쓰기 모임은 대나무 숲 티타임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10명이 채 되지 않는 소수의 인원이 격주로 만나 자신이 직접 써온 글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만 달랐다. 모임을 거듭할수록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부모님에게 느끼는 주된 감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날이었다. 서영은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자 최근 들어 엄마를 향해 느끼던 죄책감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러자 혜수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서영 씨는 왜 그렇게 엄마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엄마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딸인 것 같아서요. 엄마의 기대를 꼭 충족시켜야 하나요? 그냥 딸이면 안 돼요? 그러게요. 서영은 할 말을 잃었다. 자기 자신이 불러낸 죄책감에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다가 급제동이 걸리는 순간이었다. 모임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혜수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게. 나는 왜 그냥 딸이면 안 되는 걸까? 오빠는 그냥 있어도 되는데 왜 나는 꼭 엄마를 만족시켜야만 하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걸까? 그러다 불쑥 매번 자신의 발목을 붙잡던 걸림돌이 떠올랐다. 너까지 그래야겠니? 장애인 오빠를 질투해야겠어? 이 말은 서영이 왜 날 봐주지 않느냐며 발악할 때마다 엄마가 했던 말이다. 그러면 전에는 주눅이 들어 금방 수긍하곤 했는데 지금의 서영은 달랐다. 머릿속으로 하나씩 반박을 해보았다. 왜 안 돼? 나는 엄마에게 오빠랑 똑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질투하는 게 어때서? 나도 자식인데. 맞아. 나도 자식인데. 입 밖으로 내뱉고 나니 기분이 묘했다.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서영은 그제야 자신에게 씌워져 있던 멍해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 같았다. 나는 여태껏 잘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구나. 언제나 멀쩡해야 했고 잘해야 한다는 게 나에게 짐이고 책임감이었구나. 그래서 잘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꼈던 거구나.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 서영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는 스스로 소리내어 대답했다. 내가 나로 살면 됐지. 꼭 잘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니 더는 엄마의 애정을 갈구할 이유가 없었다. 그동안 돌변한 엄마의 태도에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서영은 지금에 와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지는 않았다. 물론 여전히 엄마에게 잘잘못을 따져 묻고 허심탄회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 하지만 엄마를 비난하고 자신이 용서하는 구도를 바라지는 않았다. 나는 이런 마음이었고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엄마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지금껏 서영은 엄마와 자신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방법을 몰랐지만 이제는 안다. 서영과 엄마는 별개의 존재라는 것을, 서영은 그저 서영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이제야 서영은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서는 법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처음 가족이 된 날. 해수. 따스한 햇볕이 노랗게 물든 은행잎을 반짝이며 비추는 어느 가을날이었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앉아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는 해수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고는 창을 내려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평소라면 차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겠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화장하고 차려입은 원피스가 불편해서인지 정신이 말똥말똥했다. 운전 중인 아빠와 조수석의 엄마, 옆자리에 앉은 동생 현수도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혜수는 왠지 어색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검색창을 열었다. 상견례 예절 검색 결과. 상견례 자리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소리내거나 개걸스럽게 먹지 않아야 합니다. 어른들이 대화하는 동안 끼어들지 말고 경청하며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상견례 꿀팁. 상견례는 양가 부모님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서로 조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휴. 혜수는 자기도 모르게 또 한숨을 쉬었다. 현수가 음식을 소리내지 않고 점잖게 먹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배가 부르건 말건 접시가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먹어 치우려고 들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 도중에 끼어들지 않기도 어려운 과제다. 현수는 뭔가 생각나는 게 있을 때마다 아무 때고 불쑥 끼어들 게 분명하니까 상견례 자리에서는 예의를 차려야 한다는 간단한 명제가 혜수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다. 잠시 고민하던 혜수가 이번에는 키워드를 바꿔서 검색창에 입력했다. 상견례 장애 검색 결과. 상견례 장소를 잡아야 하는데 결정 장애가 왔어요. 오래 만나왔고 상견례까지 앞둔 사이인데 남자친구가 너무 화를 못 참아요. 분노 조절 장애일까요? 몇 건의 블로그 글을 훑어보던 혜수는 미간을 확 찌푸렸다. 우유부단하거나 화를 참지 못한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결정장애나 분노조절장애라고 말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은 예민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혜수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다. 혜수는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한 번 더 검색을 고쳤다. 상견례 장애 형제 검색 결과.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친동생이 상견례를 하는데 조카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꼭 밝혀야 할까요? 장애를 극복하고 결혼에 성공한 두 사람.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는 물론 형제들까지 반대했지만 혜수는 살짝 마음이 초조해졌다. 아니, 왜 비장애 형제가 본인의 경험을 직접 쓴 글은 없지? 분명히 나처럼 상견례를 앞두고 고민한 비장애 형제가 있을 텐데 그 경험을 글로 써서 올릴 법도 한데 무사히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에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는 해피엔딩이 아니어도 좋았다. 상견례 자리에서 어떤 해프닝이 있을 수 있는지 정도만 알아도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았다. 좀 더 빠르게 화면을 스크롤하며 검색 결과를 훑어보던 중 누군가 포스팅한 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제목, 오빠 때문에 파혼했어요. 저희 오빠는 장애가 있어요. 남자친구에게는 미리 이야기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오빠를 보시더니 장애인과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파혼하자고 하시네요. 쿵 하고 가슴에 돌덩이가 떨어졌다. 정말로 이런 일로 파혼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럴 분들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파혼하자고 하면 역시 이런 건 찾아보는 게 아니었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혜수는 짧게 심호흡한 뒤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는 손가방에 넣었다. 잠시라도 눈 좀 붙이자.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았어. 혜수는 자신을 달래며 애써 눈을 감았다. 동생 현수가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은 건 현수가 3살, 혜수가 7살 때의 일이다. 현수는 돌이 지나도록 말을 하지 않았다. 첫 아이인 혜수에 비해서 말이 많이 늦었지만 부모님은 그저 입이 늦게 트이나 보다 하며 기다렸다고 한다.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언어 발달이 느리다고 하니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단다. 구석에서 조용히 장난감을 갖고 노는 데만 골몰하는 것도, 별다른 의사 표현이 없는 것도 그저 성격이 차분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현수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무엇보다 기분이 나쁘면 소리 지르며 바닥에 누워 머리를 쿵쿵 박는 행동이 시작되었다. 그제야 부모님은 부랴부랴 병원을 찾았다. 혜수에게 그 무렵의 기억은 많지 않다. 현수가 언어치료며 놀이치료를 다니는 동안 병원 대기실에서 만화를 읽거나 현수가 치료실에서 했던 놀이를 집에서 같이 했던 기억 정도가 전부다. 그때 혜수는 아이였고
동생의 장애에 대해 누구 하나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도 두 가지는 분명해 보였다. 첫 번째는 현수에게 뭔가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게 뭔지는 몰라도 어른들이 쉬쉬하는 것으로 보아 부끄러운 일일 것이라고 혜수는 짐작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역할이 그런 동생을 돌보고 챙겨주는 누나라는 것. 혜수는 엄마가 없을 때는 내가 현수의 엄마라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장에 적었다. 진짜 자기가 엄마인 것처럼 혼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현수를 돌봤다. 현수를 다그치고 달래는 것이 일상이었다. 부모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말을 더 잘 듣는 현수를 보며 내심 뿌듯해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어른들이 의젓하다, 다 컸다, 좋은 누나다라고 하며 혜수를 칭찬해 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누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한마디는 혜수의 아주 굳건한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현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좋은 누나 역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수를 데리고 함께 등하교를 하게 되면서 혜수가 수행해야 할 좋은 누나 역할이 더 커졌다. 매일 아침 현수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야 했고 학교에 도착해서는 현수가 실내화를 잘 신고 교실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했으며 수업이 끝나면 현수의 교실에 들러 현수를 데리고 집에 와야 했다. 현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하는 것도 혜수의 몫이었다. 하루는 현수를 데리러 갔더니 현수 담임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희 동생은 대체 왜 그러니? 혜수도 현수가 왜 그러는지는 잘 몰랐지만 일단은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했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엄마의 눈밑이 움찔거렸다. 어느 순간부터 혜수는 다른 사람의 눈초리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친했던 동네 또래 친구들은 현수를 그저 도움의 손길이 좀 더 필요한 아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현수가 놀이에 끼어들기 어려워하긴 했지만 혜수가 현수에 대해 뭔가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사실은 엄마가 뒤에서 현수가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훨씬 뒤에 알았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새롭게 만난 친구들은 달랐다. 친구 사귀기가 지상 최대의 과제인 시기에 동생의 장애를 입 밖으로 꺼낸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혜수는 친구들 사이에서 형제 자매 이야기가 나오면 최대한 입을 닫거나 대충 둘러대며 상황을 모면하곤 했다. 그 무렵 부모님이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혜수의 집은 아지트가 되었다.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가기 전까지 짧은 2-3시간 동안 혜수의 집에 모여 만화책을 보거나 라면을 끓여 먹었다. 그때마다 혜수는 현수를 방에 밀어넣었고 현수가 친구들이 모여있는 방을 기웃거리기라도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혼냈다. 그러면 친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보았고 혜수는 어쩔 수 없이 몇 번쯤은 대충 둘러대다가 결국 내 동생이 왜 그런지를 떠듬떠듬 설명해야 했다. 내 동생이 좀 아파. 막 아픈 건 아니고 마음이 좀 아파서. 자신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동생의 장애를 한 글자 한 글자 입 밖으로 낼 때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때 혜수의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속삭였다. 현수가 없다면 어땠을까? 현수가 없어진다면 어떨까? 순간 혜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하게 느껴졌고 이러면서 겉으로는 좋은 누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신이 가증스러웠다. 더 괴로운 건
자책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혜수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계속 생겨났다는 것이다. 나에게도 정상적인 동생이 있었다면, 현수에게 장애가 없었더라면, 우리 가족이 평범하다면,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오거나 가족이 함께 외식하거나 현수와 같이 외출할 때마다 그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혜수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누나가 되어서 동생을 부끄러워하다니. 나는 진짜 못된 사람인 걸까? 내 동생도 사랑할 수 없는데 이런 내가 과연 다른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 혜수는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부모님은 당연히 안 되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자신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경멸할 것만 같았다. 결국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혜수는 현수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마침 학업에 전념할 시기여서 가족과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었다. 입시라는 명분이 있었기에 온종일 학교와 학원에서 시간을 보냈고 부모님이나 현수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주말 정도밖에 없었다. 그렇게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면서 자연히 현수를 잊고 사는 날도 많아졌다. 대학에 입학한 혜수의 마음에는 가족을 위한 공간이 많지 않았다. 아니, 집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몇 시에 수업이 끝나던 혜수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학교 안 어딘가를 헤매고 다녔다. 도서관에 들어박혀 책을 읽거나 동아리방에서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하거나 학교 앞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싶어 했다. 캠퍼스의 본관 건물 앞 벤치는 혜수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었다. 벤치에 앉아 볕을 쬐고 있자면 그대로 풍경 속으로 녹아들어 그 누구와도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공기 중으로 사라져 어디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위태로운 자유로움이 좋았다. 집과 거리를 두면서 자연히 엄마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시작은 통금 시간이었다. 엄마는 혜수가 적어도 밤 9시까지는 집에 돌아오기를 바랐고 혜수는 중고등학교 때에도 학원이나 야간 자율학습으로 밤 12시 이전에 귀가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며 펄쩍 뛰었다. 엄마는 또 혜수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왜 그렇게 밖으로만 놔두는 거냐? 술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마시냐? 자기 관리는 하는 거냐? 모두 딸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고 부모가 흔히 하는 잔소리지만 20대 초반의 혜수는 그저 부당하게만 느꼈다. 성인이 된 자신의 생활을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부모님이 버거울 뿐이었다. 그러면서도 혜수는 무서웠다. 엄마가 화를 내거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마다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갑자기 이 세상이 사라지고 자신이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를 거스리는 말이나 행동은 가능한 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 말이 맞지. 엄마 말을 들어야지.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순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다가 또 엄마가 자신을 통제한다는 느낌이 들면 치매 당한다라는 생각에 또 불쑥 화가 났다. 그런 날이면 혜수는 전화로든 메신저로든 엄마와 언쟁을 벌였다.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 이게 무슨 간섭이야? 참견하고 잔소리하는 것 자체가 간섭이지. 엄마가 딸한테 이 정도도 이야기를 못해? 이 답 없는 싸움은 보통 혜수가 알겠다, 죄송하다, 앞으로 잘 하겠다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하고서야 일단락이 났다. 그러다 엄마와 또 입씨름하던 어느 날 혜수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툭 내뱉고 말았다.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래?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한테 현수만큼 관심을 준 적이 있기나 해?
혜수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10대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말이야. 나는 멀쩡히 잘 자랐고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게다가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알면서 이게 내가 할 말인가? 당혹감을 추스리고 엄마를 바라보자 말문을 잃은 엄마의 표정이 혜수의 눈에 한가득 들어왔다. 엄마를 상처 입혔다는 생각에 가슴 깊은 곳이 찌르는 듯이 아팠다. 미안해.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혜수는 재빨리 엄마에게 사과했고 다시는 이런 말을 품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정우를 만난 게 그 즈음이었다. 몇 학년 위 선배였던 정우는 재치 있고 총명했으며 무엇보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혜수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사소한 행동을 주의 깊게 보는 버릇이 있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하대하지는 않는지, 농담으로라도 누군가의 타고난 성향이나 특성을 비하하지는 않는지, 길에서 특이한 사람을 마주치면 인상을 찌푸리지는 않는지, 이 모두가 언젠가는 현수가 세상에 나갈 때 어떤 사람을 마주하고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될지를 상상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친구로도 애인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정우는 후배를 잘 챙겼고 유난히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겉도는 친구에게도 서슴없이 말을 붙이는 선배였다. 혜수는 그런 정우가 꽤 마음에 들었다. 한 학기를 같이 보내면서 혜수와 정우는 점점 친해져 이런저런 고민 상담도 하는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현수에 대해서만큼은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까운 친구 한두 명에게 현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그때 혜수는 친구들에게 내 동생에게 장애가 있다는 말을 뉘앙스까지 조심해서 전달하려고 애를 썼다. 괜히 극적인 척, 동생이 장애인이어서 내 삶이 비극인 척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별일 아니라는 투로 가볍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형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딱 그 정도로만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었다. 당연히 혜수 입장에서는 듣는 쪽의 반응도 중요했다. 괜한 동정의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몇몇 친구로부터 안 됐다라는 둥, 대단하다라는 둥 하는 반응이 돌아온 뒤로 혜수는 현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조심스러워졌다. 어두운 호프집 한 구석에서 정우와 마주 앉아 생맥주를 들이키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엄마와 메신저로 한바탕 말다툼을 하고 정우에게 긴 하소연을 늘어놓던 중이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정우가 불쑥 물었다. 혜수야, 사실 난 20대 초반에 엄마 싸우는 건 흔한 일이라고 생각해. 성인이 되면서 가족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말다툼하는 일, 이 정도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너는 유난히 엄마한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왜 그러는 거야? 정우의 질문에 혜수가 반사적으로 툭 내뱉은 말했다. 선배, 나는 장애인 동생이 있어. 동생이 자폐인이야. 정우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정우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한 번 더 물었다. 혜수는 무슨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던 정우가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지 답답해하면서 다시 말했다. 내 동생이 장애인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잘해야 해. 그래. 그런데 동생에게 장애가 있는 거랑 엄마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게 무슨 상관인데? 혜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듣고 보니 자신이 생각해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당황한 나머지 예수는 행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아니, 동생이 아프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착한 딸, 좋은 누나, 그게 내 역할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다. 그러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동생에게 장애가 있으니 나는 가족으로부터 떠날 수 없다고 말하는 건가? 내가 현수를 핑계 삼고 있나? 부모님에게 좋은 딸, 현수에게 좋은 누나인 게 정말 나의 전부인가? 혜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세계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그런 혜수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였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혜수는 정우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다. 제발 오늘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기도 아닌 기도를 올리는 사이 어느새 상견례 장소인 식당에 도착했다. 적당히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중식당이었다. 정우가 방금 식당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다고 연락을 해와서 혜수와 가족들도 서둘러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예약해둔 방으로 들어가자 정우 아버지와 어머니,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들이 미소 띤 얼굴로 악수를 하고 어머니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높은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던 그때였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현수가 큰 소리로 인사하며 정우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장인어른? 혜수의 등줄기가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아차, 미리 호칭을 알려줬어야 했는데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아휴, 또 이상한 소리를 할 텐데 어떡하지? 방금 한 말 실수는 어떻게 둘러대지? 다행히 정우의 부모님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고 곧 혜수의 부모님이 따라 웃었다. 혜수도 기계적으로 소리 높여 하하 웃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다. 혜수처럼 굳은 얼굴로 입꼬리만 올리고 있던 엄마가 아직도 손 내민 자세로 서 있는 현수 앞을 살짝 막아서며 말했다. 현수야, 너한테는 장인어른이 아니라 사돈어른이야. 아,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그래, 나도 반갑다, 사돈총각. 정우 아버지가 와 웃으며 현수가 내민 손을 꽉 잡았다. 혜수는 속으로 한 번 더 한숨을 내쉬었다. 정우가 어른들이 못 보는 사이 혜수를 살짝 토닥인 뒤 부모님들을 자리로 모셨다. 가장 안쪽 자리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들, 그리고 혜수와 정우가 마주보고 앉았고 현수는 자연스럽게 혜수 옆자리에 앉았다. 혜수는 자신이 현수와 엄마 사이에 자리한 게 어쩐지 운명 같아서 속으로 살짝 웃음이 나왔다. 자, 일단 술부터 한잔 하실까요, 사돈? 술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술 좋죠. 주문한 술과 음식이 나오자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다. 오고 가는 술잔과 함께 요새 날씨가 어떻다, 하시는 일은 좀 어떠시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이 오갔다. 하지만 혜수는 어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조금 전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봐 현수의 일거수일투족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아, 한두 시간만 잘 넘어가면 되는데 안 되겠다. 최대한 현수가 말을 하지 않도록 그 방법을 써야겠다. 혜수는 큰 접시에 먹음직스럽게 나온 음식을 앞접시에 덜어 현수 앞에 놓아주기 시작했다. 현수야, 이것도 먹어. 맛있어. 혜수는 현수의 앞접시에 음식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음 음식을 덜어주었다. 현수가 덜어준 유린기 3점을 다 먹고
입맛을 다시는 걸 보고 혜수는 냉큼 앞접시를 집어들고 고개를 들다가 정우와 눈이 마주쳤다. 혜수야, 대화에 참여 좀 해. 정우의 눈짓에 혜수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정우 씨는 어릴 때 어떤 아이였나요? 어릴 때 사진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맞아. 어릴 때는 볼이 통통한 게 아주 사랑스러웠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정우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로 이어지고 이제 혜수의 부모님이 혜수의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하려던 잠이었다. 갑자기 현수가 악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탕수육을 젓가락으로 집어들다가 바지에 떨어뜨린 것이다. 한창 대화를 나누던 양가 부모님 모두 순간 말을 멈추고 현수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떨어뜨렸구나. 괜찮아. 이걸로 닦으면 돼. 혜수가 냅킨으로 재빠르게 현수의 바지를 닦아내자 엄마가 손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건넸고 혜수는 얼룩이 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물티슈로 현수의 바지를 닦았다.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이 잽싼 협동작전이었다. 사실 엄마도 정우 부모님과 대화하는 중에 신경은 온통 현수에게 꽂혀 있었던 것이다.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바지를 깨끗이 닦아내자 현수가 이번에는 갈비찜을 맛있게 뜯었다. 그런 현수를 일끔 보다가 혜수가 말했다. 현수가 고기를 좋아해서요. 정우 씨도 고기 좋아하던데 어릴 때도 그랬나요? 정우는 어릴 때부터 고기만 좋아하고 생선은 일절 먹지를 않아서 그래서 정우의 어머니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는데 또 현수가 불쑥 큰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저는 어릴 때는 생선을 다 좋아했는데 지금은 고기를 더 좋아해요. 순간 혜수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현수가 더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까? 현수가 끼어들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지나치게 의식하는 걸까? 그래도 어른이 말씀하실 때는 끼어들지 안 된다고 주의 정도는 줘야 하지 않을까? 어쩌지?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는 사이 정우 아버지가 물었다. 우리 사돈 총각이 그랬구나. 그런데 어쩌다가 고기를 더 좋아하게 됐어? 저는요. 어릴 때는 생선을 좋아했고 생선 중에서도 흰살 생선, 갈치, 조기 이런 것만 먹었어요. 그랬구나. 우리 정우는 고기만 좋아해서 매 끼니 고기 반찬을 하느라 힘들었었는데 사돈 총각은 반대네. 정우 어머니가 웃으면서 맞장구를 치자 혜수 엄마가 살짝 웃으면서 덧붙였다. 맞아요. 현수는 어린 때 흰살 생선만 그것도 생선구이만 좋아해서 갈치구이 같은 걸 많이 했었죠. 그런데 어렸을 때 우리 누나는 생선조림도 좋아했어요. 고등어조림. 와, 현수가 기억력이 좋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현수가 어떤 음식을 편식했는지, 혜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정우는 어릴 때 어떤 것을 좋아했는지, 정우와 정우의 부모님, 혜수와 현수와 혜수의 부모님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라? 어느 순간 혜수는 갑자기 어딘가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다가 자신이 더는 현수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현수가 말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지도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웃고 떠들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팽팽하던 신경줄이 탁 하며 풀리는 것 같았다. 다행히도 현수는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불쑥불쑥 끼어들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곤 했어도 큰 돌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정우의 부모님은 현수가 끼어들어 자기 말을 하면 눈을 맞추고 현수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랬구나 하고 받아주었다. 그건 상대방의 존재를 긍정하는 한마디였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당연히 지켜야 할 예의이지만 현수에게 이 당연한 예의를 지켜주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다. 혜수는 가슴 속에 따스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지레 겁먹어 현수를 제지하고 감추려 했던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다. 뭘 그렇게 잘하고 싶었을까? 잘하지 않아도 되는데 설사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더라도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데 이거요, 제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식당 밖에서 정우가 계산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며 잠시 길거리에 서 있는데 현수가 휴대폰을 열어 정우 어머니에게 뭔가를 보여주었다. 와, 사돈 총각, 그림 솜씨가 상당하네. 그러게, 색감이 다르네. 정우 부모님은 조금은 과장된 감탄사를 내뱉으며 휴대폰 속 현수의 그림을 바라봤다. 정우 아버지는 마치 대단한 명화를 보기라도 하는 듯 주머니에서 안경까지 꺼내어 열심히 현수의 일러스트를 감상했다. 현수가 슬쩍 뿌듯한 표정을 짓더니 정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은행잎이 쌓인 노란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혜수야, 이거 봐. 현수가 나 좋아한다. 정우 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고 뒤를 돌아보며 입모양으로 혜수를 향해 말했다. 정우도 혜수도 혜수의 부모님도 환하게 웃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이 되었다. 이 책에 나오는 나는 It's about me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나는이란 모임은 정신적 장애인의 청년기 비장애 형제 자조 모임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이해받을 수 없었던 비장애 형제가 함께 모이면 깊은 공감을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갇혀있던 생각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비장애 형제 스스로 자신을 돕고자 만든 모임입니다. 2016년부터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대나무숲 티타임을 운영해 왔습니다. 부모나 장애 형제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며 온전한 나로서 살아가는 법을 발견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사회에 비장애 형제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강연 등의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고 장애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와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는 비장애 형제 자조 모임 나는 It's about me입니다.